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 어지러이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양현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이 한시를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하루에 3번 낭송하며 실천했다고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매일 걷는 걸음이 어디에 가는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에 6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친일의 발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걸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슬픔의 발걸음이 될지 기쁨의 발걸음으로 남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교파가 많고 또 교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교단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교단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오늘 이슈 리포트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문제점과 그리고 또 그 교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뉴스엔조의 김종희 대표, CBS TV 고석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그 합동총회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이 불편한 그러한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 될 정준모 목사가 부총회장 시절 노래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교단 내에서는 총회장 자격에 대한 시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란의 주인공인 정준모 총회장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조작된 의혹이라면서 사건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서울에 와서 따로 연락해서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요. 출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9월 17일 열린 합동총회 현장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입구마다 건장한 용역들이 배치됐고 기자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들어가게 하란 말이야.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도대체요? 저는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단 총무가 총회 현장에 가스총을 들고 나타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순간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회의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또 반대 의견이 완전히 묵살당한 채 회의가 진행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혈구 10% 정도가 진상조사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충분히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정준모 목사는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폐회 절차에 필요한 총회 대의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회를 선언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격분한 총회 대의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총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장과 총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또 주요 행사에 총회장과 총무를 부르지 않기로 결의했고 총회 운영에 필요한 상회비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지가 결연한 가운데 지난해 9월 27일에는 총회 회관 앞에서 전국 노회장들이 모였습니다. 85명의 노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총회장 퇴진, 가스종 총무 해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회 회관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총회 회관 안에서는 정준모 신임 총회장의 취임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각
총회장과 총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총회장실에서 기자회담이 특별히 총회장께서 적법하게 이 비상총회를 소집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 노래주점 출입 파문을 일으킨 목회자는 교단의 수장이 되었고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비상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뜨거운 회개기도와 함께 자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선포됐습니다. 속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신임됨을 가결하고 법적 조치 취할 것을 결의한다. 이 같은 열망은 뜨거워져 전국 140개 노회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12개 노회가 비대위의 교단 개혁 의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준모 총회장의 총회 파행 사태에 대한 성명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계속되는 시위로 압력을 받아온 정준모 총회장은 허심탄회하게 총회 현안들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연석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총회장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도우미들이 2명이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더니 도우미라는 걸 몰랐죠. 이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몰랐죠. 사퇴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과 물리적 힘에 있어서는 절대 사퇴 못합니다. 총회장과 총무가 자기 변명과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참석자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지난 1월 3일 신년 할애 예배에는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는 가운데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과 총회 임원들만이 참석해 정준모 총회장을 격려했습니다. OGCC 비판에 가장 명석하게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총회장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같은 날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어 총회를 다시 속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찬반 투표 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대세는 비상총회 강행이었습니다. 85명 중에 나 180, 둘, 반대 셋, 이로써 우리 비상속회 하는 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회장이 노래주점에 갔는데 그냥 일반 가족들하고 가는 노래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표 기자. 네, 예장합동총회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교세가 큰 교단입니다. 300만 교세를 갖고 있는데요. 예장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이 노래방을 출입했던 거는 부총회장 시절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준모 총회장은 일부 정치 목사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해동에 있는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준모 총회장은 송파구의 한 노래방을 지난 2011년 12월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정 총회장은 3개월 뒤인 2012년 3월 다시 그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날 정 총회장은 이날 하루 같은 도우미를 불러서 2차례 유흥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저희 CBS 취재 결과 확인이 되자 총회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가을 교단 총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장 불신임과 함께 총무 탄핵안까지 총회에서 상정되려고 하니까 총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결국 가스총까지 꺼내드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준모 총회장이 이날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의 동의도 없이 총회를 끝내겠다. 이제 총회 폐비를 선언하면서 퇴정을 했죠. 그래서 결국 VCR에서 보신 것처럼 총대들이 속회 총회를 요구하면서 교단 정상을 요구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리 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총회장이 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시는 대로 부총회장이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자동으로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시절에 이런 노래방 출입을 주겠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면서 사실은 저희 CBS 방송에 이제 총회가 열리기 전 3일 전에 저희 이제 CBS 방송을 통해서 이게 사실 알려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총회 현장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것이고 총회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총회장으로 인준하고 결국 이제 총회장에 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동영상에서 그 정준모 총회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은 노래 주점에 처음 가봐서 도우미가 나오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그렇죠. 여러 번 출입을 했었고 증언도 이 같은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예. 더 황당한 건 황규철 총무가 가수총을 들었어요. 그 뭐 여러 신문과 일반 그냥 동아일보도 나오고 매체 신문에도 나오고 조선일보 방송에도 사설에서도 나오고 이제 문제를 조선일보 언급했었죠? 사설에서도 논설로 나오고 예수님이 가스총을 든다든지 바울이 베드로가 가스총을 든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요, 김종희 대표? 예, 사실은 이제 원래 가스총보다는 더 큰 문제는 용역이었습니다. 용역, 이제 총대들이 총회 현장에 가보니까 용역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항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개회되자마자 총대들은 용역을 당장 철수시키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규철 목사가 나와서 해명을 하죠. 자기가 신변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총대들은 그런 변명을 듣길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발언을 중지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가스총을 든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총무가 용역을 동원할 만큼 신변의 보호를 요청하고 위협을 받았을까요? 사실 총회 전부터 총무의 그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었습니다. 가령 이제 총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가 있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교단 목사가 이 교단에 와서 총신대학교의 학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 취득을 위한 위원회를 총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황규철 목사가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인데 동시에 그 학적 취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위원장인 거죠.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이제 자질 문제가 있을 만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총회를 1년 동안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잡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 현장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결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용역을 동원하고 기자의 출입을 막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총회장과 달리 총무는 봉급을 받는 상근직이고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래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임기의 그 총회장보다는 실제로 6년까지 할 수 있는 총무의 권한이 실제로는 더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 문제가 교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두면 큰일 나겠네요. 6년 동안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어요. 근데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총회장은 아주 강경하거든요. 네. 그리고 절대로 사임할 수 없다고 또 총무가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돼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회 직전에 터진 그 당시 부총회장의 이제 노래주점 출입 도우미와 같이 있었던 거, 또 이제 황규철 총무의 가스총 용역 동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파회를 그냥 이상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대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파행 때문에 총대들이 특히 총회장 문제랑 총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긴급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긴급 동의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총무나 총회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파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대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 총회장 불신임이라든지 총무 해임이라든지 그리고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총회 파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제 2월 19일 날 결국 속회 총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거 뭐 엉망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동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고한 제97회 속회 총회가 지난 19일 대선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112개 노회에서 온 목사와 장로 총대 79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회의에서는 비대위와 총회장 측과의 사전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정준모 총회장이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는 시간을 갖고 비대위는 해산하며 상호 법적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6가지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총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 총회장의 근신 기간은 양측의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습니다. 민감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봉합된 채 정준모 총회장은 모임에 참석해 총회 파행의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며 총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드렸고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 드리게 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양측의 합의문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사흘 후인 22일 정준모 총회장 측에서 비대위가 공개한 합의문이 당초 내용과 다르다며 합의문 파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회장 측은 총회장의 근신 기간과 근신 기간 동안의 사회권 문제 등 모두 6가지가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 측의 본 합의서의 변조 및 파기에 대한 모든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가운데 총회장 노래 주점 파문으로 빚어진 예장 합동 총회 사태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합의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합의문 이후에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 합동총회는 교단의 정상화가 지금 보신 대로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총회 지도부와 비상대책위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비대위도 강경한 분위기고요. 다만 지난 가을 총회 파행 이후에 속회 총회가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신 대로 결국 속회 총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죠. 지금 보신 대로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 끝에 내놓은 합의문이 결국은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또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서 결국은 이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결론 없이 이제 지속할 경우 대다수 총대들이 총회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예장 합동 총회는 일종의 식물 총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9월 총회에서 이제 지금의 총회장을 우리의 총회장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또 이제 9월 총회 현장에서 또 논란이 되겠죠. 결국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대화와 양보 뭐 이런 것인데 어느 정도에서 이제 의견이 모아질지는 아직 좀 의문이고요.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여러 교파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사실 이게 총회 문제가 이제 일반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제 리그라는 그런 그들만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만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라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이제 일반 교인들과 동떨어진 교회가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교단 싸움에 이제 해결하느라고 이제 모든 에너지를 낭비할 때 결국은 이제 이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관련돼서 또 신뢰도가 추락하기 쉽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는 선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교단의 구조상
사실 이 같은 문제들을 일반 평신도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고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뭐 양보해라, 뭐 좀 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본인들의 문제가 될 때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도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 사회와 달리 이제 그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권이 분립돼 있어서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사실 총회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정 능력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서로 견제하고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일방통행이네요, 그냥. 그렇죠. 이제 목사님 장로님 서로 모여서 다 이제 이게 외부의 감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단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이제 해결되고 본인들의 문제의 당사자고 본인들 해결의 주체니까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되기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렇구나. 그 인간이 있는 어느 곳이나 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외국이라고 뭐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외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의 총회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예,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는 주요 교단 총회를 좀 보면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라든지 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데 이제 국제 분쟁 지역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교단들은 그러한 국제 분쟁 지역에서 이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좀 어떤 평화 정책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또는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정책을 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어떤 일정한 신학적인 입장을 정하고요. 또는 뭐 이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이라든지 다인종 사회에서의 목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좀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뭐 각 위원회별로 하루 종일 토론하거나 또는 며칠 동안 심도 깊게 이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입장을 정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교회 총회들도 그런 논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총회 때 위원회를 만들면 1년 동안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위원회가 그 다음 총회 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고를 하면 이제 보고서가 이제 길지요. 뭐 30매, 40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읽기 시작하면 한 1, 2분 만에 멈추고 보고서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보고서에서 무슨 내용 담겨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속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시간들을 이제 어떤 임원 선거라든지 교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노회에서 해결해야 될 교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총회로 올라오는 바람에 총회에서 개교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총회는 신학적이고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기독교 입장을 좀 정리하고 그것이 일반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좀 그런 지침을 만들어주는 그런 총회로 좀 질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범을 보이는 총회,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이는 총회가 돼야 될 텐데요. 이런 그 방송을 하면은 그 시청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을 왜 보도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 안 써도 되는지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희 대표? 일반 교인들에게는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사실 있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회가 어떤 지침을 정해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그 이전 투구에 매몰되어 있고 교인들은 방치되어 있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이 총회 자체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 기자는. 예. 뭐 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희망과 섬김의 목회를 펼치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총회 교단과 잘 연결돼서 이제 잘 화합이 되면 더 많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많은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지금 이게 유리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잘 연결되지 않고 따라따라 놀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이런 교단의 어떤 총회가 열리게 되면 목사님이 그 총회 다녀오셔서 총회 그 결과를 소상하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총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떤 선교 협력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교단과 교회들이 가까웠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 총회나 노회가 지역 교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굉장히 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총회나 노회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요란한 구호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사실 시급한데 총회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리그 안에서 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특히 예장합동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자교회 그 목사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 홍대 세교회 같지만 전병훈 목사, 교인들을 수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했던 그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 총회장도 했었는데 아들한테 세습했지요. 또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데 특혜 의혹도 있고 지금 오정현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거든요. 사회적으로 다 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그 전부 다 예전 합동에 있는 이름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총회 때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목회자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그 윤리 강령이라도 좀 지켜보자, 그렇게 이제 안을 만들었는데 총회가 이제 파행이 되면서 그건 아예 입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윤리 강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음 총회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사가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그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죄형 법정주의처럼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무슨 벌을 받겠구나, 이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교회도 자정의 의지도 있고 자정의 능력도 있다, 이것을 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총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이 프로 만들 때 회의할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자,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골고 어둡고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만히 두면은 점점 그 골문 상처가 퍼져가고 사회 개혁은커녕 사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벌써 그런 요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수표 기자 수고하셨는데요. 다음엔 좀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에는 늘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셔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성대학교 총장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신앙의 이루로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윤경로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특히 어제가 3.1절이더라고요. 3.1절이라고 해서 이번에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4주년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3.1절 그러면 그냥 늘 뻔한 얘기들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그리고 교과서 같은 거 듣다 보니까 내용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3.1절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지요. 예, 우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그 역사 해석에서 또 역사 규정에서는 이제 그 용어가 참 중요한데 용어 문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90여 년 동안을 3.1절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좀 따져보면 참 이 3.1절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의 결과물의 하나가 그해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국하니까 그냥 그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통치하는 임금이 통치하는 제국에서 이젠 주권 재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혁명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도 3.1 독립선언서의 5등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날이란 말이야. 3.1절이라는 게. 그게 이건 3.1 독립 기념일이든지 아니면은 그 황제권에서 백성에게 주권이 넘어갔다고 하는 건 이거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으니까 이걸 진짜 3.1 혁명일이라든지 막 이래서 조금 더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운동하니까 우리가 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3.1절 이렇게 부르는 거는 한번 우리 학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경로 이렇게 하면은 인명사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2001년도에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서 2009년도에 이제 발간이 됐으니까 8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령 그것 때문에 어떤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뭐 명예훼손 막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고 또 뭐 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소송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 지원금을 다 삭감해버리고 하여튼 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겠냐 이럴 때 저는 역사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윤경로 이제 사관이 있다면 이제 고백 사관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도 왜 이게 참 훌륭하냐. 이게 굉장히 고백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참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우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잘한 것만을 밝히고 그것만을 가리키고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이런 것도 역사화해야 그 속에서 반면교사로 교훈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제 그 엄혹한 35년 뭐 길게는 한 40년 잡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민족만 순환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고백을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막 그런 속에서 다시 또 뭉쳐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건 분명히 한번 역사화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일을 사실 소신을 갖고 뭐 이거 뭐 제 자랑같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현직 총장을 하면서 대학에 현직 총장을 하면서 친일명사전 위원장을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고소 고발도 당하고 또 뭐 가처분 신청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 힘은 뭐냐면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이 1.1핵이라도 우리가 과장을 시켰다든지 없었던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남의 일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하자면 행위에 잘못된 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큰 착오가 없이 해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도 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4천여 명 중에서 60여 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씀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뽑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치열한 잣대에 대한 토의가 있었겠죠. 예. 그 얘기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4,389명 중에 사실 60명이라면 적은 수입니다. 적은 수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의 후손이라든지 또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그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이게 이제 1938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신사참배가 강요된 이후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8년 이후부터 이제 전시체제로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한 이후로 이제 전시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 동원되고 하던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그 기관에 교단에 이제 무슨 그 교단 책임자를 맡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원칙을 정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경우에는 면장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군수 이상, 고등문관 이상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간다. 또 이제 군인의 경우에는 장교 이상을 한 사람은 집어넣는다. 또 이제 판검사 이상을 한 사람은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교의 경우에도 뭐 신사 참배를 했다, 창시 개명을 했다 이런 분들은 안 넣습니다. 그렇게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교단 책임자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청동원용에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서 이제 연설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또 글을 썼다든지 친일적인 글을 썼다. 그 친일적인 글도 한 편, 두 편까지는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서너 편이 넘고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친일 인명사전이 나오고 한국교회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역사, 그 엄혹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냄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일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서 좀 넘어가서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역사학자이시면서 경실련을 처음에 만드실 때 같이 만드셨고 또 상임 집행위원장을 또 오래 하셨고요. 통일협회 또 이사장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에서 그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할 때 그때 가셔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근현대사, 고대사가 아닌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슨 캐캐묵은 무슨 고문서를 뒤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베네딕트 크로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모든 과거의 역사는 현대사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밝히는 것으로 역사학자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오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말하자면 밝히고 그거를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말하자면 학자라고 해서 테이블 보고 그냥 앉아서 뭐만 밝히고 하는 이런 것만 한 것보다는 그런 역사의 중요한 점들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최근에 우리가 보십시오. 옛날에는 없어도 옛날에 역사 그러면 그냥 옛날 얘기 시간 이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역사 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얼마나 좀 역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 선생이라고 해서 그냥 연구실에만 들어박혀서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잘못된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서도 말하자면 밝혀야 될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하는 그런 뭐 행동하는 역사학자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시민운동에 또 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선생님은 이제 아까 그 고백의 한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현대사와 근현대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요? 저는 한국 근대사의 단초를 여는데 결정적인 타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한국의 개화, 근대화 운동, 그냥 뭐 독립운동, 또 뭐 해방후의 민주화 운동, 또 산업화 운동, 또 뭐 오늘날의 통일운동, 뭐 환경운동 이런데 단초를 연 것, 그거를 꼭 포문을 여는 건 대학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너무 세속화됐다. 이렇게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습, 교회 세습 문제든지 이런. 그럼 이걸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걸 대각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그런 각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젠 숫자에서 또 규모에서 외형에서 이런 것보다 이젠 정말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 복음 정신이 뭔지 우리가 너무 그동안 밖으로만 뛴 거 아니냐, 너무 외형적으로만 뛴 거 아니냐,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아니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하자. 한국 교회가 좀 거듭나는, 중생하는. 막 그렇게 되면 저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좀 말하기 불편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교수님의 고백을 좀 듣고 싶어서요. 역사학자로서 또 한 대학교의 총장님을 또 역임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튼 내가 하여튼 평생을 한 개의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에 대해서 행동하고 발언할 때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내가 굉장히 규탄을 받을 거다.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러나 먼 훗날에 보면은 아마 그때 참 바른 말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행동하고 발언하려고 그럽니다. 그 좋은 예가 제가 친일명사전을 책임졌던 사실 뒤에서 저를 아끼는 사람들 다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총장 된 다음에 그거 핑계대고 이제 그 핑계대면 그만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신앙인은 못 되지만은 여러 가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발언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나한테 해로울까 이로울까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접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신라가 부패한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하죠. 조선은 아주 또 딱딱하게 골마버린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기독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웃지만 아프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한대요. 다음 주에 세습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존경하는 이혜양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꼭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 역할에 대해서 캠프라 교회니까 역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